네, 반갑습니다. 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 최석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리산 천왕봉 밑에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문학의 핵심인 인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인성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인성과 윤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인문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의 핵심인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인자, 그럴 문자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천문, 지문, 인문, 천지인을 삼재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문체를 천문이라고 하고, 이 땅이 만든 산, 강 같은 지도와 같은 것들을 지문이라고 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문체, 문학, 역사, 철학, 무용, 음악 등을 모두 인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이 표현한, 생각을 표현한 것들을 모두 인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인문이란 뜻은 사람의 문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문의 이치는, 하늘의 이치는 천리라고 그러고, 지문의 이치는 지리라고 그러죠. 지리라는 과목이 있죠. 천리라는 과목은 없지만 지리라는 과목은 있죠. 그리고 인문의 이치를 인리라고 그러는데, 인리라는 말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대체로 인리는 인간의 이치, 인간의 길인데, 이 인간의 이치 속에는 도리도 있고 사리도 있고 심리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심리는, 이제 오늘날 심리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은 이 심리 속에는 성리, 정리, 그래서 마음 속에는 본성과 감정이 있다. 이것들의 이치는 뭘까? 이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은 많이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리, 인성인데, 인성이라는 말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마음심, 몸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어려서 배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사자 수학에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음과 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근데 이 몸과 마음 중에서 마음이 내 한 몸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마치 군대 사령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몸을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인격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찾아서 개발하자는 것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심에는 성과 정이 있는데, 본성과 감정이 있는데, 하늘이 모든 생명체에게는 본성을 준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인성이지요. 그렇다면 소에게 부여한 것은 우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개에게 부여한 것은 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제 마음 속에는 성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심에는 인심도 있고 도심도 있고, 성에는 본영지성도 있고 기질지성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정 중에서 사단과 칠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맹자가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네 가지 단서는 착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희로애락, 애호욕 같은 감정은 이게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감정을 어떻게 개발하고 조절할 건가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그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왜 인성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 본성을 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면은 동물적, 옛날에 세금자, 짐승수자, 금수라고 그랬는데 동물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은 본성을 알고 그 본성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인성을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사람다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인성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유교로 보면은 이 인륜을 밝히는 것이 문명사회를 추구하는 건데, 조선시대 유교 이념으로 건국된 나라죠. 이 서울에 이제 성균관이 있고 각 고을에 향교가 있었는데, 성균관이나 향교의 강의실 이름이 명륜당이에요. 명륜당. 예, 전국의 향교가 200여 개가 넘는데 이 모든 강당 이름이 명륜당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인륜을 밝히는 강당. 즉 인륜을 밝힌다는 말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밝게 알려주는 강의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인륜 속에는 바로 인성이라는 것이 핵심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 명륜당이에요. 대강의실이죠. 그래서 인성에 순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옛날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인성은 사람의 본성인데,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마음속에 있는 인의, 예지, 신과 같은 덕목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깨우치면서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명한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라고 하였고, 공자께서는 나는 나이 50살이 되어서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바로 본성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삶을 도라고 그래요. 중용이라는 책에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길을 도라고 한다. 또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자는 잘 살 수 있고 하늘의 이치를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를 몸소 닦은 분의 말씀을 이제 가르침, 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성에 순응하는 길이 바로 인도인데, 이 도라는 것은 길이죠. 길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뜻합니다. 도가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원리, 이게 바로 도라는 글자의 의미죠. 그래서 길은 인류가 만든 문화이고 인류가 만들어가야 할 꿈인데, 이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바른 도리를 우리 세상에 넓게 펴는 것이 이게 바로 문명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에서 벗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마치 차가 차도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듯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은 동물적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문명사회를 이룩하는 거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인성을 배워야 하는 필요성이겠죠. 인문학은 인간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뜻이죠. 즉 너와 나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를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형제와의 관계, 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나와 벗과의 관계, 나와 높은 사람, 낮은 사람과의 관계, 이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맺어야 할 매우 중요한 관계죠. 이 중요한 관계를, 기본적인 관계를 잘 못하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윤리라는 것이,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라는 것이 있어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5가지가 바로 오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공자께서 제일 강조한 게 충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예요. 바로 내 마음을 진실하게 늘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충이고요. 그 진실성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신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충신을 바탕으로 해서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용서할 서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그 사람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가 바탕이 되는 문명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덕과 윤리는 도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 덕이라는 말은 얻는다는 뜻인데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내가 얻어 가지고 있다는 뜻도 있고, 내 마음속에 본래 있는 그 본성을 터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터득해서 얻는 것, 이걸 이제 덕의 뜻으로 해석을 해요. 도덕이라는 말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내가 터득해서 깨달아 아는 게 바로 도덕이라는 의미예요. 윤리는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바로 오륜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친애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친함,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아껴주는 게 친애죠. 그래서 이 윤리의 윤자는 차례 질서를 뜻하고요. 이자는 이치인데, 인륜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를 뜻하고, 오륜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5가지 윤리,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윤리를, 기초적인 윤리를 유교에서는 오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성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신을 해야 됩니다. 수신이란 말은 닭벌숫자 몸신자인데, 감정이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죠. 눈, 코, 입, 동작 이런 걸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이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명령하는 것이 몸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을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탈 때처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수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을 숫자가 닦을 숫자가 연습해서 익숙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감정에는 4단 7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맹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속에는 남을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어요. 측은지심을 꺼내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이 인이 돼요. 그래서 측은지심은 인으로 가는 첫걸음이고,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의리로 가는 첫걸음이고,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은 예로 가는 첫걸음이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는 마음은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게 바로 맹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4가지 마음을 꺼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개발해서 꺼내서 내 몸에 꽉 채우면은 이게 인의 예지 본성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인격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4단을 개발해서 내 몸에 가득 채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2번째가 역시 공자가 말씀하신 건데, 극기복례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 극자는 이길 극자고 기자는 몸기자인데,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욕을 극복해서 인의 예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공자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안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자에게 선생님 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네 몸을 통해서 나오는 감정의 욕구를 극복해서 인의 예지 같은 본성을 회복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일을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바로 극기복례를 하려면은 얘가 아니면 눈으로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귀로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입으로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몸으로 행동하지도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은 너는 극기복례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논어라는 책에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에 남명 조식 선생이 이 극기복례를 가장 잘하셨어요. 그래서 61세 회갑이 넘은 나이에도 극기복례를 공부의 핵심으로 여겨서 돌아가실 때까지 극기복례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자, 이제 다음 인문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자는 어떻게 생긴 글자일까요? 예자의 이제 예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자는 왼쪽에 있는 게 보일 시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풍성할 풍자인데 보일 시자는 재물을 쌓아놓은 제단의 모양을 본뜬 거라고 그러고 요 보일 시자는 대체로 신을 의미해요. 귀신, 신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풍성할 풍자는 이 나무 접시, 요 두자가 나무 접시예요. 나무 접시 위에 음식을 이렇게 가득 쌓아 올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라는 글자는 제단에 제물을 차려놓고 여기 신이 있는 제단이죠. 제단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서 경건하게 제사 지내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그래요. 여기는 남명 조식 선생을 모시는 덕천서원에 있는 숭덕사라는 사당인데요. 여기 위패가 이제 남명 선생의 신위고요. 그 앞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나무 접시 위에 가득 차려놓고 이 앞에서 절을 해요. 이게 바로 예예요. 예. 제사하는 예이죠. 자, 이 동양에서는 하늘, 땅, 사람 이걸 삼재라고 그래요. 천, 지, 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적에 향을 3번 피우는 것도 천지인을 뜻하고요. 술잔을 3번 돌려서 땅에 붓는 것도 천지인을 뜻해요. 하늘, 땅, 이 중간에 사람이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늘, 땅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성인의 경지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끌어올리면, 수신을 해서 끌어올리면은 하늘이 하는 일, 땅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성인이에요. 하늘은 햇빛을 쬐어가지고 만물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땅은 만물을 이렇게 안아서 품어주는, 길러주는 역할을 해요. 어머니 같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런 역할을 하는 속에 인간들이 그 중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제 자식들이 밖에 나가면은 천지신명께 빌었어요. 하늘과 땅의 신명, 신에게 이렇게 빌었어요. 늘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늘 이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셨다고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는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 있는 데인데 신에게, 산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도 있어요. 자, 예절이란 예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예절, 마디절자인데 요 마디는 대나무의 마디예요. 대나무가 마디가 있죠. 대나무의 마디처럼 예를 구분해서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제도적으로 만든 것을 예절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집안에서 이제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은 3년 동안 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조카나 손자들은 1년 동안 복을 입고 이렇게 3년, 1년 이렇게 제도화한 게 이게 예절이에요. 예절은 인정에 따라서 옛날 훌륭했던 분들이 만든 사회생활의 준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한말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와, 동방 예의 지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쪽에 있는 예의가 있는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사도 잘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아주 예절이 굉장히 사회 문화 속에 자리 잡은 그런 문명 사회였다. 비록 풍요롭진 못하지만 아주 문명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K-팝이 유행하고 뭐 K-컬처, K-푸드 이런 게 유행하죠. 이보다 더 좋은 브랜드가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버릇없는 예의가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막 졸부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방예의지국의 브랜드를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영국 사람들을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서양의 젠틀맨의 문화가 있듯이 동양에서, 동아시아에서 예의가 있는 나라, 동쪽에 해가 뜨는 곳에 예의가 있는 나라,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문화가 앞선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절은 나를 홍보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이제 홍보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절은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몸으로 익혀야 돼요. 아까 수신 얘기했죠. 몸으로 익혀서 저절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요한 예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인사 예절이 있는데, 우리 악수하고 읍이라는 것도 있고 배, 절이라는 게 있죠. 우리 코로나 때 악수하면은 전염된다고 해서 악수 안 하고 뭐 주먹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펄뒤꿈치를 쳤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오랑캐 문화라고 그랬어요. 주먹 갖다 대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읍이라는 걸 하고 절을 했는데 아주 절제된 예절입니다. 호칭 예절, 상대를 부르는 칭호죠.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모임에서 자리, 발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언제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말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를 못 배우면은 아무 때나 불쑥 일어나가지고 저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버릇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먼저 얘기하고 다 들어본 뒤에 자기 생각이 정리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얘기하기도 전에 불쑥 일어나서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은 이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공중예절 제일 중요하죠. 목욕탕 뭐 운전할 때, 걸어갈 때 이거 정말 많은데, 목욕탕에 가보면은 어른이건 아이건 샤워기로 물 뿌릴 적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이 남한테 물을 막 뿌려요. 막 튀기고. 운전할 때 담배꽁초 막 창밖으로 내던지는 사람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불법하는 사람 많죠.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 세련된 문화가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예절이에요.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전화 예절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예절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상 예절, 성인식, 뭐 결혼식 등등 많은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시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예절, 대절이라는 게 있죠. 절에는 큰 절이 있고 평절이 있고 반절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뭐 드리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은 일단 손을 모아서 바닥에 대고 고개를 숙이는 건데 공경심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20살 성인이 되면요 20살 먹은 사람하고 70세 된 사람하고 같이 맞절을 했어요. 서로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나이 한 살 많다고 막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대할 뿐더러 나도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읍은 절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간단하게 요즘 악수하고 하는 것처럼 손을 모아서 상대방에게 공경심을 표하는 겁니다. 대체로 불교에서는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걸 합장이라고 그러죠. 손을 모으는 것은 공경심을 뜻해요. 유교식으로는 이렇게 두 손을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개를 숙이는 걸 읍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역시 읍하고 비슷한 형태의 예를 갖춥니다.
악수는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 손을 잡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악수를 할 적에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아주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손을 꽉 잡으면 안 돼요. 특히 여성 손을 꽉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자랑 하느라고 꽉 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예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읍이에요. 이렇게 서서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눈높이까지 들었다가 다시 이 제자리로 내려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는 것을 읍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까지 내내 간단한 악수와 마찬가지의 인사법이고요. 절은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머리를 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모으든 안 모으든 상관이 없는데 머리하고 어깨하고 엉덩이하고 일자가 돼야 돼요. 이게 올바른 절하는 법인데 이걸 대체로 안 가르쳐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땅에 대면 뭐가 돼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한테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신에게 가서는 그런 예절이 있는데 인간과 인간끼리는 항복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자, 그 다음 인사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목례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아주 활발하게 생기 있게 만드는 중요한 거고요. 인사의 중요성을 잠시 살펴볼게요. 인사를 잘하면은 교양 있는 집안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평을 받아요. 근데 인사를 하지 않으면 버릇없는 놈 이런 평을 이제 많이 듣죠. 인사를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 눈이 나쁘다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인사를 정중하게 받아야 돼요. 어른 입장에서도. 그래서 인사를 잘하고 잘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인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것도 좋아요.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는 것들을 사실 예전부터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퇴근할 적에도 저 먼저 갑니다. 뭐 먼저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참 좋죠. 인사를 잘하면은 안 풀릴 일도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인사를 안 하면은 풀릴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인사의 중요성을 잠시 알아봤고요. 호칭 예절을 또 알아볼게요. 자, 호칭을 선생이라는 게 있고 어른, 어르신, 님 뭐 이런 게 있는데 조선시대까지 선생은 극존칭이에요. 선생 님자를 붙이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나 선생을 붙이지 않고 학문과 덕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붙여요. 퇴계선생, 남명선생. 어른은 나이 많은 분에 대한 존칭입니다. 요즘은 님자를 많이 붙이죠. 과장님, 수석님, 뭐 무슨 님 이렇게 붙이죠. 이것도 나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등등이 있는데 대체로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비서한테도 뭐 무슨 님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른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상대방에게 서로 높은 사람이 먼저 낮은 사람에게 님자를 붙여주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일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제사예절. 차례와 제사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사 차례 요즘에 안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질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 때조차 안 만나면 형제가 평생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매개로 형제 자매가 모여서 기억을 하고 추모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아주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핸드폰 예절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타보면은 이 버릇없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이거 예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자기가 생각하면 되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되고 특히 강의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건 대단히 무례하고 강의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답게 사는 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전화 받을 적에 대체로 우리가 여보세요 하는데 여보세요 금물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전화를 받으면은 회사 같으면은 저 총무과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이면은 저 2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른 전화 예절이라고 해요. 여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자,
언행내전, 대화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 말이나 초등학생처럼 막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하라. 그 다음에 말을 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툭 끼어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 의견을 정중히 개진하면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친구가 많이 생겨요. 여럿이 회의할 때도 남의 의견을 듣고 나서 자기 의견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른을 수행할 때도 뒤로 일보 좌로 일보 정도로 이렇게 살금살금 따라가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예절인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집에서 가르쳤는데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남의 집이나 남의 사무실,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 어떤 사람이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책을 마음대로 빼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허락을 받고 빼보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인성과 예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시간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예절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예절을 알고 지켜야 짐승과 다른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예절은 서로를 편하게 하는 인간 사회의 윤활유와 같은 존재다. 보다 품격 높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예절을 배우고 몸으로 익혀서 익숙하게 습관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같은 예들을 조선시대 분들은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어요. 제가 홍콩에 있는 어느 대학에 초청 강사로 갔었는데 거기 교수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서 그것 좀 구할 수 없느냐고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예를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예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하신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세련되고 조화로운 고품격의 예절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정비해서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집안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절은 어려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배워 몸에 익숙하게, 아까 수신을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몸으로 저절로 행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해야 이게 실천이 가능합니다. 예절은 마지막입니다. 나를 표현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최고의 수단이다. 나를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물이 바로 예절하고 인성입니다.